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그 단체 할 때부터 있었겠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때 예. 헨리 조지 진보합인권 보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이 토지 문제에 있구나 이런 토지 생각들을 문제 좀 깨닫게 되면서 이제 뭐 그때부터 좀 하면서 지금도 이제 이런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선생님들 뭐 선배님들이 이제 잘 정리해 놓은 이론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쉽게 알리는 역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 기자님도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의 정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도. 뭐 우리 저기 이 팀장님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이게 만화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21세기 개미와 배짱이 판입니다. 이게 사실 10년 전에 15년 전에 돌던 만화인데 지금도 너무 적합해서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배짱이 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 살면서 놀기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배짱이 군이 2억 앞서가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 알뜰살뜰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놀기만 한 배짱이 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이제 격차는 4억 7천. 개미군이 이런 욕을 하는데 사실 이 정서가 지금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는데 그냥 직장 동료, 뭐 이웃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3년에 그게 2배가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 없던 사람은 나는 뭐 특별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은 그냥 뭐 빌려서 살든지 전월세로 살다가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사실. 30대들이 제일 그 대출받아서 집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 대표께서 물어보시는 거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게 부동산 정책을 지난 쭉 같은 스터디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우리 그 김남국 의원하고 황희두 의원 나왔잖아요. 그때 방송 때는 얘기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청년 부동산, 청년 주택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쭉 청년들을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려면 상당히 좀 먼 20대, 30대도 아니고 20대들을 좀 만나봤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주택 문제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 이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월세다, 뭐 전세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하거나 그런 비용 없이 안정하게 살 수 있는 집의 확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사서 집값이 올라서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또로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신분 상승의 기회로 부동산을 좀 보는 거고 원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갑시다. 원래는 이제 30대들 여론조사하면 20, 30대들이 집에 대한 소유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임대주택 있으면 그거 살고 자동차는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면서 행복을 좀 만끽하고 싶다. 이런 가치관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30, 40대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집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이걸 뭔가 돈을 벌 수단도 되고 지금 놓치면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지금 우리 이 실장께서 지적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주택자라고 해서 난 집 가졌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집값이 올라서 거기 큰 돈을 남겨서 더 큰 집 좀 이사 가다 이런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50대를 만났더니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집이 있어. 근데 이제 아이들 걱정하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집 사는 데 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거기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 집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일부고 다수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접근 방식이 우리 이성현 팀장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1주택은 실수요자, 다주택은 투기꾼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이건 허구다,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한번 들어보자 차원에서 이제 모셨는데요. 그 주장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1주택 실수요,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정책을 계속 짜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실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로 변장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제가 사실 저도 2월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면서 법인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뭐 예측이 아니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법인으로 가서 법인은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돈 버는.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 뭐 6억 이하도 비과세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3주택자들이 1주택 법인 2개를 만들어서 집을 하나씩 다 이제 자기가 개인이 하나 갖고 있고 법인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종부세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게 막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제가 그때도 뭐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부동산 관리 신탁 또 방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이런 갖고 있는 주택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관리 신탁에 맡기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쓰려면 쓸 수 이렇게 넘어가면 관리 신탁이 하면 그건 주택 소유를 안 잡는단 말이죠.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자녀들 일가 친척들 세대 분리시켜서 사실 지금 시중에 4대 시중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이 4대 은행에 정기예금 10억 이상 들어가 있는 게 300조랍니다. 그 돈들이 이제 그러면 자녀들한테 차용증 써서 그냥 빌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가 친척들, 자식들 쪼개가지고 다 세대 분리시켜서 하면은 문제 없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편법이 아닙니다. 그냥 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예, 예.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주택 투기꾼, 1주택 실수요자 이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지금도 정부는 어쨌든 다주택자를 올감해서 공급량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주택자를 올감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판단을 다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으면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머릿속에 딱 박혔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이건 아무리 죄송한데 공급을 엄청나게 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50% 미만이 지금 작아 보이고요. 한 절반 이상 다 임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한 몇만 채 공급한다고 더 많은 임대인 저월세 사는 분들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겠냐고 더 많이 뛰어들면 아무리 공급을 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혜택이 뭡니까? 이게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왜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더 많이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드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그렇죠. 토지 불로소득은 사실 저희가 자동차 투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사봤자 이거는 그냥 실수요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 아래 토지는 이제 개인이 노력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 방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서부선 개통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쪽에 집값들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거든요. 교통시설을 넣어준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문화시설을 정부가 이제 공급하면은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그걸 이제 거죠. 다 먹고 싶은 건데 그럼 소위 지대추구라고 하거든요. 전체가 노력해서 만든 거를 개인이 다 갖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을 해두고 그건 다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는 그렇게 좀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하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상당히 환수를 해라.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 같은 게 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세 저항이 그래서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건데 저희가 참여정부 때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그 조세 저항,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집단이 확실하거든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지방교부세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지방교부세를 뿌려주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아이들 급식비 아니면은 뭐 경로당 비용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이게 종부세로 들어온 건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래서 그때 돌아보면서 저희가 아쉬운 게 이거를 실제로 이걸 받는 사람들 명확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이제 그래서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으로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오면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그렇게 국토보유세로 새롭게 짜서 진행을 하면은 94%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한번 맛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한번 다시 뒤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유세로 거둔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94%는 더 혜택인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세율을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얘기입니까? 이제 뭐 보유세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보유세로 아예 종부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유세를 새롭게 한번 재편을 해서 하자는 건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거죠?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하죠. 그 실효세율을 그 약간 누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조 원이 모이는 걸로 했어요. 2017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보유세를 일단 보유세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과하는 것을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약간 누진이 있겠지만 가리지 말고 그렇죠. 책임질 수 있게끔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재산세는 거의 뭐 0.16% 거의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종부세의 경우에 많아봐야 4%고 0.6%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를 강화한다 실질적으로 국토보유세는 좀 다음 얘기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최고 세율을 4%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법인은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올려야 지금 그러니까 1주택자도 부담을 느낄 만큼이 될까요? 근데 지금 정부 기조는 사실 1주택자들은 더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게 기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담을 준다면 사실 지금 종부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를 올리면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처럼 적법한 형태로 세대원을 분리하든 뭐든 1주택으로 갈아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수요도 더 많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핵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율을 딸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과를 해야? 저는 근데 지금 문제는 작년 12, 16 대책에서 고가주택을 지금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그 아래로 나온 거거든요. 종부세 이하로 6억짜리들이 9억으로 상향 조정이네. 9억이 이제 종부세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로 쭉 올라가다가 법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까지 비과세고 하니까 더 낮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 예측하는 바로는 아마 이쪽으로 또 규제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위 빌라나 이런 데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안산 단원구가 지금 최근 폭등을 했거든요. 11% 막 이런 식으로 올라서 폭등을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안산 신도시 얘기 나와서 아닙니다. 그게 이제 30대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산은 한 2억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오를 거다. 최근에 11%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 불패다. 이제 딱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종부세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종부세 과세를 더 낮추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종부세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재산세 재편 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정부가 지금 아까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지금 정부는 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이 주도해서 여당이 주도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들었었고 아까 고희석 기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기사로 접한 거는 정부든 이제 민주당이든 다 1주택자 보호, 그러니까 다주택 투기꾼 1주택 실수요 이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에요. 취득세 강화나 이런 것도 1주택, 2주택자 이상은 취득세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1주택자로 바뀌어서 사면은 취득세가 별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또다시 그러면은 풍선 효과 또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든 부유세든 양도세든 구분하지 말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은 보유세가 강화되고 사실 이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는 게 시장 이게 동결 효과나 이런 걸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경제학적으로 검증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우리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면 이것도 지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올리고 요거를
차츰차츰 조정해주겠다 한다는 거래세나 이런 거는 단계별로 낮춰주되 보유세는 높이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동의한다. 네. 싱가포르 모델을 보면서 좀 참고하는 것도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 싱가포르는 80%가 이제 국가가 거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한 채씩 다 공급을 해주는 기준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어려움냐면 국공유지라는 게 우리나라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은 뭐 40, 60 막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국공유지가 대부분 공원, 그린벨트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캠코나 이런 데에서는 괜찮은 게 나오면 오히려 자산을 막 매각해. 그거를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나 뭘로 국가가 사들여갖고 공립이 사들여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얘기가?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 방식으로 한다면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희가 공급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동산 불패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만연한 상태에서 공급을 할 때는 이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참여정부 때 검단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런 데들이 이게 했을 때 더 막 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런 환수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하면은 그러니까 10개를 지으면은 20명이 더 들어오는 구조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경실련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한테 압박을 넣어서 거기서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공급 물량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사업자 지금 세제 혜택 부분은 사실 좀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식도 있겠고 참 우리가 그건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좀 돌이키겠다 이런 방식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려는 뭐냐면요. 소위 소급 적용이잖아요. 소급이 될 때 이제 위험성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정부의 말을 이제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다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룰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진짜 이번 한 번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의 실책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실련 그 김현동 그 양반은 문책성 인사를 한다. 그 임대사업자 부분들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평가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시그널 자체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사회 쪽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주로 어떤 그룹들이 어떤 주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좀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사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팀이 이제 경실련이 이제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기조가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하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세게 매기고 이런 방식인데 저희랑 조금 결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뭐 공급을 하더라도 환수정 이게 토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안정적이다고 보는데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부. 강남 브리질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 특별법 발의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걸 굉장히 좋은 모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지금 강남 브리질이 거의 시세 비슷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처음만 그렇지 분양할 때만 쌌지. 그게 이제 너무 좋은 위치를 토지 임대를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다 이게 가격에 시세 주변 시세하고 거의 같이 가죠. 좀 지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토지 임대료를 시장 가격 비슷하게 안 매기면 그게 다 정가가 되거든요. 시세로.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그 분들이 노또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 노또로 맞죠. 근데 경실련에서는 너무 좀 그런 좀 많이 좋은 모델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좀 아쉬운. 경실련 말고는 또 어디가 있나요? 참여연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여연대는 뭐 저희랑 크게 다른 지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보유세 강화, 정세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저희랑 비슷하게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그 환수 장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환수 장치가 이제 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검증됐고 한 게 이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얼마나? 저희는 이제 사실
참여정부 때 목표로 했던 게 한 10년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1% 가자. 1%, 예. 그게 이제 한 미국 수준이랍니다. 네. 미국 평균이 1%라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연 1,000만 원을 보유세를 내야 되면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투기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좀 장기적 10년 로드맵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아쉬운 지점이 이제 9.18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이렇게 다 내시면서 장기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보유세 장기 로드맵이 여기 없었습니다. 아, 장기 로드맵이 없다? 사실 참여정부는 안타까웠던 게 차기 정권 창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어차피 다음번에 정권 바뀔 건데 그러니까 종부세가 힘을 잘 못 발휘한 것도 있어요. 아, 유동성 MB 쪽으로 넘어갈 거다? 예, 거의 뭐 이제 지방선거에서 다 연전 연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달랐잖아요. 지금까지도 50% 가까이 이제 그렇죠. 먹고 다음 있어서. 정권을 재집권할 거다는 인식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못했죠. 그래서 보유세 여러 이유가 1%에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종부세 즉 좀 더 넓히 종부세라는 건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인 세제잖아요. 근데 예. 종부세가 상징하는 보유세의 네네. 1%에 네네. 대한 국민적 합의는 최소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그것을 정부와 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1%라는 정확한 1%인데 근데 그걸 종부세로 다 커버를 하려면 보유세 1%, 보유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사실 새로운 세제가 필요합니다. 보유세, 종부세, 지금 재산세 이렇게 나눠 있는 건 왜냐하면 종부세만 하면은 위쪽이 너무 누진이 돼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6억, 9억 이상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도 약관 과세를 더 올리면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리면은 이게 상당히 비율이 한 8, 90%는 혜택을 보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유세, 국토보유세를 신설도 하고 이 실효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기본소득의 개념을 붙였을 때 수혜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절할 거다. 조세 저항이 안 생긴다. 저항감이 절할 거다. 그 얘기 같고. 주택 백지 신탁 도입도 주장하셨어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4년 이때 이제 저희 지도위원이신 김윤상 교수님이 진보합인권 역자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내신 아이디어예요.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이제 주식 백지 신탁처럼 이제 실수요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는 다 그냥 이제 백지 신탁을 하라. 그래서 이게 2005년 6월, 8월 그때 지병문 의원이 발의도 하시고 했는데 뭐 묻혀버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노영민 실장 해프닝이나 또 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 많이 보면은 위장전이 무슨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늘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놓고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 시켜놓고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큼 돈이 있으시고 하니까 뭐 재테크를 생각하면 집 한 채 두 채 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청문회 때 다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이게 정말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풀이 너무 좁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투기 뭐 땅을 사랑해서 샀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너 실수 나는 이거 뭐 수익 목적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갖고 가라 백지 신탁하라 그리고 뭐 매각 원가랑 뭐 매입 원가와 이자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투기 목적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그 이재명 지사도 그렇죠 원희룡 지사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양당의 다주택자 경실련에 발표한 걸 보면 민주당은 24%, 그다음에 통합당은 40% 의원들이 다 주택대야. 40명 정도. 그렇습니다. 명수는 비슷하지만 전체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24대 40%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뭐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또 국토부 관계자들 보면 한 30~40%가 다주택자다. 그래서 이제 경실련 쪽에서도 뭐 이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대상자를 좀 바꿔주는 만약에 백지 신탁을 거부를 하면 1주택자들 중심으로 그 담당자를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백지 신탁의 경우에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그 관점이 그 다주택자들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주택이면 다주택에 유리하게끔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그 다주택은
계속 기피를 해야 되니까 배제를 해야 되니까 그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그 측면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는 시세 차익 부동산 투기를 막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1주택 외에는 파는 게 맞죠. 그게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바랑 적합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믿는 거잖아요. 정부의 영이 다시 이제 서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를 찬성하냐 폐지하냐. 노예를 많이 갖고 있던 남부 사람들이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거고요. 노예가 없는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거고 조선 개창에서도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권문세족들은 토지 개혁을 반대하는 거고 신진사대부는 찬성하는 게 뭐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수 있죠. 물적 토대를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당연히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일수록 오히려 국회에서 낮은 단계라도 계속 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야 간에 요 부분 합의하자. 요 부분 합의하자.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 세금 종부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통합당이 반대해서 통과는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합당이 생각하는 정책은 도대체 뭐냐? 다 내놓게 하고 낮은 단계부터 계속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안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도 참여하게끔. 왜 교육제도만 공론화하고 탈원전 문제만 공론화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사에도 썼지만 이건 대통령께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다주택 투기꾼 1주택 실수요 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재부 관료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참여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참여정부 때도 종부세를 신설할 때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나 또 정치인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정우 정책실장님과 이런 분들이 많이 주도하신 거거든요. 밀어붙인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분명한 정책 철학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좀 분명한 좀 철학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원로들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도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정우 실장님도 좋고요. 그리고 이중구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교수님 이런 분들 너무 훌륭하시고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철학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표현하셨지만 어쩌면 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박 대표가 말씀하신 국회 차원의 합의도 우선 낮은 차원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그것이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가장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진영에서도 종부세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 지금 1주택 부분도 엄청나게 또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원로들을 모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체적인 합의, 우리의 목표, 종부세 1%도, 그러니까 보유세 1%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됐든. 그럼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공급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필요하다면은 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수익이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열채를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들이 20명이 더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기름을 끼얹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사실 지금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소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라고 한 정부가 일단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시세의 60% 80% 공급이 되니까 시세 차익이 많이 남잖아요.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예,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건 결국 또 다시 폭등을 뭐 하는 폭등할 수밖에 겁니다. 없다. 신혼희망탄 같은 경우는 30%를 환수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정도면 적절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소 30% 대출을 받아서 그거는 나중에 정부한테 대출을 받아서 정부가 그 시세 차익 나중에 팔거나 대출금을 다 갚으면 주택의 시세 차익 30% 갖고 가는 이런 방식인데 30%좀 작다고 봅니다. 절반 정도는 갖고 가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분 공유형,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이런 것들이 모기지 제도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파 따지지 말고 좋은 거면은 열심히 써야 돼. 이거 근데 이게 또 민주당 총선 3호 공약이었어요. 예, 수익 공유형 모기지 확산하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분양하는 주택들에 다 좀 해서 분양 주택도 지금 로또가 돼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계속 들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당이 그 그러니까 국토부 쪽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당이 좀 주도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식이 더 그래도 좀 시장이 주는 반응이랄까 앞으로 정책 완결성이나 이런 게 좀 더 낫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는 것보다 기재부나 국토부 관료분들보다는 좀 당이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김수현 실장이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컨트롤 타워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수현 실장 이후에는 사실 부동산 정책과 전반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김현미 장관도 컨트롤 타워라고 저희는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에서 분명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정책이 막 충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유동성 차원에서는 지금 이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빼서 딴 자산 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6월에 주식 양도세 과세 이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뭐 실체가 어떻든 저떻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주식에다 양도세를 매기네? 주식 수익률을 더 떨어뜨리려고 하네라고 생각하면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반발도 세요. 증권거래세 예. 그걸 한번 다루죠. 다루시면 반발할 만한 것이니까. 이런 찬성인데 유동성, 세제, 공급 이런 거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지금 한국판 뉴딜 추진하는데 이게 정부의 자금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 참여형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DJ가 했던 벤처 부분 같이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주식 공모 대규모 그 주식 공모 하는 데들 보면 성장 가능성 있는 데는 엄청나게 민간에 지금 자본이 막 쏟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이 문제를 과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안 가고 다른 쪽에 탈축으로 뭔가 뚫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벤처 캐피탈이 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묻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리 목표 어디다 두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경기 위축이 예상되니까 집값을 이제 이거 세제를 하든 집값을 세게 뭐 규제를 하면은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기재부는. 그러면은 그래서 적당히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집값도 안정시키고 경기 위축도 막아야겠고 이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집값도 잡아야 하고 그러면 경기가 또 위축되는 것도 막아야 경기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고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보유세 강화 그냥 보유세 강화만 하고 뭐 수익 환수 장치하고 하면 뭐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두 개를 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 이번에 재난지원금 통해서 확실히 봤잖아요. 이게 서민들한테 소득을 주면은 소비 효과가 확실히 나납니다. 고소득층한테 주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기본소득 자체가 보유세를 통해서 걷어서 골고루 뿌리면은 서민들이 소비가 활성화될 거예요. 궁금한 거는 이 국토보유세 이 아까 있던 지대 추구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그거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 조세 저항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같은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옮겨가신 겁니까? 처음부터 무슨 기본소득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 보유세 같은 경우는 큰 철학은 토지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처음에 근데 저희는 기본소득까지는 뭐 가진 않았고요. 참여정부 생각해보면 뭐 쓸 데가 많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공공을 위해서 쓰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로 뿌려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공공을 위해서 쓰긴 쓴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종부세에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실제로 돈을 꽂아주는. 이거는 그리고 정의롭기도 하잖아요. 이건 땅은 개인의 노력도 아니고 모두의 노력이니까 각자가 n분의 1씩 갖고 간다. 이거 정의롭거든요. 예. 그러면 잠깐만 하면 그 지방교부세, 참여정부 때 네.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를 한 거는 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죠. 예. 알았고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일부가 위헌 판결 받으면서 확 바뀔 때, 예. 그 당시 지자체장들이 네네. 대부분 한나라당 출신이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출신이었으면 절대 못하겠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유세를 올리는데 그것이 효용감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 기본소득도 네. 이해가 되겠지만 참여정부 때처럼 그 보유세로 한 것은 그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네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 네네. 교부한다. 예, 예. 이런 원칙만 되면은 또 예.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이제 참여정부 때는 이제 지방교부세로 해보니까는 뭐 한나라당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김병준 지금 한나라당 가 있는 미통당 가 있는 김병준이 헌법보다 고치기 네, 어려운 맞습니다. 제도로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그냥 손바닥 뒤집어졌어요. 예, 예, 예.